남송 조산사의 시대 1670년 8월의 어느 날 파리의 조산사 모리츠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연락을 받고 발길을 재촉했다. 산모는 이번이 초산이었고 일주일 전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모리츠가 도착해 좀 더 세밀한 진찰을 한 결과 산모의 골반이 너무 좁아 난산이 예상되었다. 당시는 제왕절개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에 시달리는 산모에게 분만 촉진제를 복용토록 하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이 당시에 제왕절개가 금기시 되었던 이유는 제왕절개로 인한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항생제,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도 별로 없었고, 마취술도 아직 제대로 도입이 된 시기가 아니었는데다가, 출혈이 있을 경우에 수혈하는 것도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왕절개를 금기시하는 아마 그런, 풍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영국의 한 조산사가 산모가 있는 병실로 들어왔다. 체인벌린이란 이름의 이 조산사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기기로 순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모리츠가 체인벌린에게 산모의 상황을 설명해 주자 그는 산모가 분만할 때 모두 자리를 비켜주면 7, 8분 안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인벌린이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산모는 이튿날 숨을 거두었다. 후에 이 산모를 해부하던 모리츠는 자궁 여러 곳에 긁힌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기계가 낸 상처임에 분명했다. 당시 분만에 실패했던 이 수술 기록을 통해 영국의 명가 위그노 집안 출신의 조산사 체인벌린의 존재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왕실 궁정의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가 가문의 비밀 기기라고 칭했던 도구는 바로 겸자였다. 이 도구는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위그노 집안의 갑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1만 프랑이란 거금에 팔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때 체인벌린이 사용한 겸자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겸자라는 것이 날카로운 그 쇠로 된 기구이기 때문에 아기 피부에 상처를 낸다던가 두개골의 골절을 초래한다든가 하는 위험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겸자보다는 흡입기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겸자든 흡입기든 이런 기구의 도움은 난산의 경우에 아주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윌리엄 스멜리가 등장하면서 산과는 정통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레너크 출신인 그는 고향에서 18년 동안 의사활동을 했으며 파리를 거쳐 런던에서 개업한 후 자신의 산파 기술을 제자들에게 전수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고무로 제작한 인체 모형으로 태아의 위치 등을 설명하고 산과의 겸자를 제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고비에 대비해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스멜리도 힘겨웠던 난산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내 등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조끼와 가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잠옷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얇은 수건만을 둘렀다. 지금도 산과 의사에게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악결과로 인한 의료 분쟁입니다. 스멜리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악결과로 인해서 아기나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분만을 마치고 나면은 온몸이 땀과 또는 산모의 양수와 피로 범벅이 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스멜리든 많은 산과 의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산과 의사들이 겪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산부인과 의사의 숙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열정을 다했기에 그는 제자들의 존경과 환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가 비천한 시골 출신이라느니 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질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멜리는 묵묵히 출산의 잘못된 전통과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자들에게도 아이를 받아낼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환자와 접촉하도록 했는데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소를 다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윤리주의자들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1752년 마침내 자신의 조산 경험을 정리한 산파술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겸자의 사용법에 관한 안전수칙을 소개해 겸자의 상용화에 기여했으며 산과가 부인과에서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 토비아스 스몰렛이 윤색해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에 베를린 대학에서는 이 책에 상식적인 내용을 대거 첨부했다. 이때부터 산파술은 정통의학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청긴증기로 진찰하는 모든 의사는 다 라이네크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레툴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라이네크라는 사람은 6살 때 모친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숙부 기욤 라이네크의 손에 의해서 자랐다고 합니다. 기욤 라이네크는 1801년 라이네크를 파리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몸에 족쇄를 채우는 직업이다. 한번 이 족쇄가 채워지면 영원히 풀어버릴 수 없다.